텅 빈 체육관, 그리고 참 초라한 조명 아래서 그 경극 분장을 한 두 노인이 마주 서 있습니다. 네,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프닝 중 하나죠. 맞아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명이 무심하게 먼저 말을 건네잖아요. 우리 21년 만이군. 10년 동안 못 만났지?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되게 서늘하고 집요한 목소리로 그 말을 받아칩니다. 22년이야. 11년이고. 아, 그 대사. 정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죠. 네, 진짜 명장면인데요. 자,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사이의 이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든 노인들의 기억력 차이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무심코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영화 역사상 가장 소름 돋고 장엄한 자살극을 세팅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최초의 스위치였을까요? 오, 아주 강렬한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대사 중 하나로 약간 서운함을 표출하는 정도로 느꼈을 텐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교의 시선을 빌리자면 이 짧은 대화야말로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완벽한 예술로 막 직조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다뤄볼 텍스트는 바로 그 영원한 명장 영화죠. 패왕별이에 대한 대단히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메모, 조덕근의 해석이라는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이 텍스트 정말 읽으면서 몇 번이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은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훑어보거나 흔한 감상평을 나누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단순한 영화 리뷰가 아니죠. 네, 이 문서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영화 오프닝에 등장하는 그 숫자 몇 개, 그리고 엔딩을 장식하는 아주 치명적인 대사 실수 하나,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시각이 대단히 매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술과 인생의 합일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네, 그런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그 텅 빈 아주 물리적인 공간 위에서 완벽하게 시각화되고 증명되는지 그 치명적인 미장센의 역학을 해보하고 있으니까요. 와, 그 역학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사실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설계해둔 아주 무서운 주술적 함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주술적 함정,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그 덫이 처음 놓이는 순간 그 오프닝 씬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늙은 청대리와 단샬루가 그 텅 빈 무대에서 재회하는 바로 그 장면 말이죠. 여기서 대인은 샬루가 말한 21년, 10년이라는 세월을 굳이 22년, 11년으로 고쳐 잡습니다. 네, 집요하죠. 대체 이 숫자 정정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좀 파헤쳐 주시죠.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과거의 달력을 맞추는 팩트체크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우리가 헤어져 있던 시간이 정확히 1년 더 길다. 약간 이런 서운함의 표현. 그렇죠. 인간적인 원망 섞인 투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분석 문서에 따르면 대의의 이 행위는 전혀 다른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이요? 네, 바로 세속적인 현실의 논리 속에서 그냥 무뎌진 채 살아가고 있던 샬루를 아주 강제로 잡아채는 행위라는 거죠. 잡아채서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요? 바로 경규의 시간대, 그러니까 그들만이 공유했던 과거의 그 팽팽한 예술적 타임라인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경격의 시간대로 제가 예전에 이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올렸던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비유죠? 이게 마치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제 손목시계를 확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시계를 빼앗는다? 네, 그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대로 내 시계바늘을 억지로 막 윙윙 돌려서 맞춰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러니까 속으로 너는 지금 바깥 세상에 현실적인 시간을 살고 있지만 아니 넌 나와 함께 이 무대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해 라고 완전히 강제적으로 동기화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적절하게 와닿는 비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확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현실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술적 순결함을 지켜온 고통의 기록으로서의 그 시간 속으로 샬로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술적 순결함을 지켜온 고통의 기록이라.
네, 데이에게 시간이란 건 단순한 시계의 초침이나 달력의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에게 시간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지켜온 경극 그 자체, 그리고 그 예술을 향한 아주 지독한 신념의 연속인 거거든요.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데이는 대체 왜 그토록 그 잃어버린 1년의 공백을 메우는데 집착했을까요? 그 시간의 동기화가 그냥 뭐랄까, 우리가 함께 무대에 섰던 옛날이 좋았지, 이런 노스탈지어를 느끼기 위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네. 단순한 회상이 아니죠. 이러니까요. 이 강압적인 시계 맞추기는 대체 어떤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건가요? 그 목적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동기화가 일어난 순간 그 무대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무대의 본질이 변한다고요? 네. 데이가 숫자를 정정해서 샬로의 시계를 자신과 딱 일치시킨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실존의 전치가 일어납니다. 실존의 전치.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의 시간이 과거 경국 패왕별이의 마지막 장이 멈췄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으로 확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실존의 전치. 그러니까 그저 낡고 초라한 체육관에 불과했던 그 물리적 공간이 데이가 숫자를 고쳐 부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치환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동기화가 딱 이루어지면서 그 텅 빈 무대는 비극적인 역사적 전장인 헤라로 변모합니다. 해하여 그 사면 초가의 전장 말이죠. 맞습니다. 초나라의 패왕 항우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즉 사면초가에 빠져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마지막 이별을 고해야 했던 바로 그 핏빛 전장 말입니다. 와, 세상에. 역사상 가장 처절하면서도 장엄한 죽음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무대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세트장이 오죽 대사 몇 마디로 순식간에 지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샬로의 존재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 샬로는 더 이상 현실의 때가 묻은 그저 늙고 초라한 노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완전 무결하고 늠름한 초패왕 항우의 의무 속으로 완전히 포섭되는 겁니다. 샬로를 다시 폐와의 자리에 강제로 앉혀버린다?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 조덕근의 문서 분석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래서 왜 중요한가? 영어로 치면 so what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한번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서 상상해 보니까 그 의미가 확연해지더라고요. 만약 데이가 이런 주술적인 세팅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를 가정해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데이가 오프닝에서 22년이야라고 숫자를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고 쳐보죠. 그냥 넘어갔다면? 네, 샬로를 경극의 그 팽팽한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지도 않고 그냥 샬로가 말한 21년만이군이라는 아주 느슨하고 세속적인 현실의 시간 속에 머물렀다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데이가 자살을 선택했다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안타까운 사회면 기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나이든 경극 배우, 텅 빈 체육관에서 현실의 무게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그럴듯하네요. 비극이긴 하지만 장엄한 예술적 의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그저 한 인간의 아주 쓸쓸하고 세속적인 소멸에 불과했을 겁니다. 와,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데이는 자신의 죽음이 그런 초라한 현실의 파편으로 그렇게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샬루를 완벽한 패왕으로 먼저 세워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주술을 통해서 그 초라한 무대를 진짜 해야로 만들어버렸죠. 와, 완벽한 비극의 무대와 완벽한 상대역인 패왕이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 네,
오직 이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만이 예술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이 두 가지가 거대하게 일치하는 그런 신화적 순간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정정한 그 사소해 보이던 말다툼은 자신의 죽음을 가장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깔아둔 거대한 미장센의 시작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무슨 무대를 압도하는 엄청난 조명이나 웅장한 음악이 동원된 게 아니라 오직 서로의 어긋난 기억 속 숫자를 살짝 교정하는 것만으로 그 엄청난 작업을 해내다니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오프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을 재료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감옥이자 무대를 지어 올린 셈이죠. 자, 이제 무대로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텅 빈 체육관은 사면 초가의 전장인 해아가 되었고요. 현실에 찌들어 있던 샬루는 다시 위대한 패왕이 되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 이 심층 탐구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죠. 영화의 종막을 장식하는 데이의 마지막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 마지막 순간 패왕의 검을 뽑아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데이가 어떤 대사를 내뱉는 그 씬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자료를 읽다가 약간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데이가 죽기 직전에 대사를 틀리지 않습니까? 네, 아주 치명적인 대사 실수죠. 네, 이 대사의 역사적 배경을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데이는 아주 어린 시절 경극학교에서 그 모진 훈련을 받을 때 본래 계집아이로서라는 대사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대사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본래 사내아이로서라고 틀리게 말했죠. 자신의 남성성을 지우고 여성인 우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잔혹한 예술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폭력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이 만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파이프로 쑤셔지는 그런 끔찍한 강압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본래 계집아이로서라는 대사를 제대로 내뱉게 되죠. 네,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죠. 결국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거세하고 완벽한 우희로 태어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기원이 담긴 대사입니다. 맞아요. 그 피나는 세월을 거쳐서 결국 그 누구보다 완벽한 우희,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인물이잖아요, 데이가. 그렇죠. 최고의 우희죠. 그런데 그 모든 생의 궤적을 다 지나온 그가 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자 가장 완벽해야 할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아주 어린 시절처럼 본래 사내아이로서라고 대사를 틀려버립니다. 아주 결정적인 숨이 멎는 순간입니다. 이 조덕근의 분석 문서 역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밀도 높은 상징으로 바로 이 대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쯤에서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딱 떠오르셨을 텐데요. 어떤 반론이시죠? 예술과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프닝에서 굳이 숫자를 정정하고 보이지 않는 무대를 해아로 세팅하고 샬로를 패왕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걸 예술적 완벽함의 극치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토록 치밀하고 고통스럽게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정작 그 정점의 순간에 자기 죽음 직전에 배역인 우희의 대사를 스스로 틀려버리고 난 사내아이다라고 선언해버린다. 이건 자기 발로 배역에서 빠져나와서 환상을 깨뜨리는 행위 아닌가요? 아, 훌륭한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에서 완벽한 죽음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독약을 마시기 직전에 제 진짜 본명, 주민등록상 이름을 막 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하하, 그렇죠. 몰입이 다 깨지겠죠. 자신의 삶을 경극 자체로 만들려던 사람이 대체 왜 마지막 순간에 경극의 룰을 깨버립니까? 이게 어떻게 예술과 인생의 합일이 될 수 있죠? 오히려 공들여 쌓은 탑을 스스로 와르르 무너뜨리는 예술의 파괴 아닌가요? 와,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사실 이 해석 문서가 가진 통찰의 깊이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지점이 바로 그 모순을 풀어내는 데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내나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인 시선으로 보면 데이의 그 대사 실수는 명백한 예술의 파괴처럼 보입니다. 그게 몰입을 깨고 환상을 부수는 행위니까요. 그렇죠. 룰을 어긴 거니까요. 하지만 이 분석은 이것을 단순한 파괴나 환상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역설적인 초월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역설적인 초월이요? 그 모순이 어떻게 초월로 연결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자, 오프닝에서 데이가 쳐놓은 그 무서운 덫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숫자의 정정을 통해서 샬로를 경극 속, 즉
폐왕의 껍데기 속에 완벽하게 아주 단단하게 고립시켜 두었다는 사실을요. 아, 샬롯은 이미 완벽한 패왕이 되어 있죠. 네, 대인은 상대방과 무대를 이미 완벽한 경극의 세계로 세팅해냈습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절대적인 예술의 시공간을 구축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밀봉된 세계 안에서 오직 대이 자신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감싸고 있던 배역, 우희라는 껍데기에서 홀로 싹 벗어납니다. 잠깐, 그러니까 무대 전체는 경극의 논리로 꽉 채워져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그 안에서 본래의 자아인 두지, 즉 한 명의 사내아이자 개인으로 쑥 빠져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대사를 다시 내뱉으면서 평생 자신을 억눌러왔던 우희라는 예술적 거짓을 확 벗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패왕의 진짜 검을 뽑아들어서 자신의 목을 베는 자결을 택하죠. 와, 잠깐만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의 물리적인 질감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검은 원래 평생 동안 가짜 피를 흘리는 척만 하던 예술의 도구. 그러니까 단순한 소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환상을 만들어내던 그 차가운 소품 위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결이라는 단 한 번의 물리적 행위, 그 하나의 서늘한 칼날 위에서 두 가지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두 가지 세계의 충돌. 네, 예술의 세계를 대변하는 경극 속 우위의 정해진 비극적 운명과 가장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대변하는 인간 두지의 진짜 피와 살이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폭발하면서 자엄하게 승화되는 거죠. 와, 완전히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데이가 끝까지 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한 우희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그저 경극의 배역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쳐서 죽어버린 광기 어린 배우의 이야기가 되었겠네요. 예술이라는 환상 속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요. 네, 맞아요. 반대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무대가 세팅되지 않은 현실의 체육관에서 그저 두지라는 개인으로서 목숨을 끊었다면 그건 늙고 지친 노인의 씁쓸한 자살에 불과했을 거고요. 그런데 데이는 놀랍게도 그 두 가지 길을 모두 거부한 거네요. 완벽하게 거부했죠. 샬로르 완벽한 패왕으로 포섭해서 무대를 예술의 절정으로 확 끌어올린 뒤에 자기 자신은 그 예술의 장막 안에서 진짜 인간 두지로 돌아와 진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무대 위에 가짜 피, 연기하는 가짜 죽음이 아니라요. 바로 그겁니다. 환상으로 가득 찬 예술의 공간 한가운데서 가장 생생하고 진짜인 인간의 피를 쏟아냄으로써 가짜와 진짜, 또 예술과 인생이라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그 두 세계가 그 서늘한 칼날 끝에서 완전히 하나로 꿰매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문서의 분석이 도달하는 아주 묵직한 결론이 바로 거기에 있죠. 데이의 죽음은 결코 충동적으로 벌어진 감정적인 비극이거나 미치광이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네, 영원히 분리되어 겉돌던 예술과 인생을 하나로 융합시키기 위해 설계된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 장엄한 의식이었던 겁니다. 오프닝에서 22년, 11년이라고 숫자를 굳이 고쳐 불렀던 그 사소한 팩트체크가 사실은 이 거대하고 피 묻은 자결을 위한 미장센을 가동하는 최초의 스위치이자 주문이었던 셈이죠. 하게 들어맞는 기분입니다. 들었죠. 결국 데이는 마지막 순간에 극을 깨버린 게 아니라 인생이 곧 경극이라는 자신의 평생의 신념을 오직 자신의 진짜 죽음이라는 물리적 사건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네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폭력 앞에서도 그저 예술적 환상 속으로 비겁하게 도피하는 대신에 예술과 인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날카로운 접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자기 온몸을 던진 것이죠. 네. 그렇기에 영화의 끝에서 데이의 죽음을 목도하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나 슬픔을 훌쩍 넘어서서 어떤 숭고함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 속 두 노인의 일상적인 회상이라고 지나쳤던 그 숫자의 교정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완벽한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지정된 위치로 끌어다 놓는 무서운 주술이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시각이죠. 네, 이 깊고 서늘한 해석의 결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요. 당장 오늘 밤에 이 영화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텍스트 분석이 가진 본질적인 힘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아주 익숙한 표면의 이면을 확 들춰내서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하고 새로운 뼈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에서 나눈 아주 긴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갈무리 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오프닝의 그 텅 빈 무대, 그 초라한 조명 아래서 데이는 샬루의 잃어버린 일년을 집요하게 교정하면서 샬루를 현실의 시간에서 경극의 시간으로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텅 빈 체육관은 사면초가의 비극이 서린 해야의 전장으로 전치되었죠. 네, 실존의 전치. 그리고 마지막 순간 데이는 스스로 배역의 대사를 틀리면서 예술적 껍데기를 깨고 진짜 사내 아이, 인간 투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샬루가 패왕으로서 이미 완성시켜둔 그 압도적인 예술의 무대 위에서 진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죠. 완벽한 융합이죠. 네, 그 결과 그의 죽음은 단순한 세속적 자살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예술을 피로 꿰매어 완성한 장엄한 신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흐름을 아주 선명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분석 문서를 덮으면서요. 저는 오늘 이 논의를 영화의 바깥으로 한 단계 더 확장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 확장이요? 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난 후 혼자 고요히 곱씹어볼 만한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오, 기대되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가장 완벽한 예술의 형태로 승화시키며 무대를 떠나간 주체, 그러니까 데이의 관점에만 철저히 집중했습니다. 그의 치밀함과 그 결과로 얻어진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죠. 데이가 모든 걸 설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의식이 끝난 후 그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진 샬루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샬루요. 아, 네, 데이가 오프닝에서 건 숫자 정정이라는 그 무서운 주술에 걸려서 현실의 시간에서 강제로 끌려와 완벽한 패왕의 시간 속에 그대로 박제되어 버린 샬루 말입니다. 아, 박제. 데이는 마지막 순간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통해 이 무대를 눈부시게 완성하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샬루는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그 경극의 무대, 핏자국이 낭자한 그 해야의 전장 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거든요. 와, 데이가 영원히 떠나고 극의 막이 내린 후 샬루는 대체 어떤 현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손목시계 비유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네, 그 비유가 여기서 다시 맞물리죠.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내 시계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만의 차원의 시간으로 윙윙 돌려 맞춰놨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자기가 원하던 완벽한 세상을 완성해놓고 혼자 영원히 떠나버린 겁니다. 맞아요. 내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영원히 고장난 채로 그 사람이 맞춰놓은 낯선 경극의 시간에 영원히 멈춰있다면 와, 그 남겨진 자가 겪어야 할 시공간의 공허함과 혼란은 정말 이제 가늠조차 하기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남기는 가장 처절한 진짜 비극은 피를 흘리며 자신의 뜻에 완벽하게 이루고 숭고하게 죽어버린 우희에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에게? 데이의 지독한 주술에 묶인 채로 경극의 시간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영원히 갇혀버린 패왕. 살아서 그 끔찍한 여생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첼로의 몫이 아닐까요? 와, 예술이 물리적인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킬 때 모두가 그 승화의 숭고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테니까요. 와, 오늘 이 긴 대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정말 쉽게 잊히지 않는 서늘한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네, 여운이 아주 길게 남을 것 같네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친 작은 숫자 하나, 사소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서 있는 세계 전체의 시공간을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주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번 영화 감상에 아주 새롭고 날카로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즐겁게 자극할 아주 흥미로운 문서와 깊고 단단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